아, 오늘은 많이 또 오시기가 힘들죠? 걸어오는 것도 힘들고 차 타고 오는 것도 힘들고. 자, 봅시다. 오늘 어디 할 차례예요? 답은 몰라요. 그러면 자, 봅시다. 오늘 이제 마지막이죠? 마지막 주에 뭐를 배울 거냐면, 오늘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하고 그다음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그리고 또 경매 부분을 배울 겁니다. 자,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 민법에서 나갔나요? 특별법 부분 아직 안 나갔죠? 11월달, 12월달은 한번 했었죠. 특별법 부분은. 네, 한번 했었을 거야, 아마. 자, 그래서 어쨌든, 자, 이제 여기서도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간단하게 일단 다루고, 좀 더 깊이 있는 것은 민법에서 일단 공부를 해 주시면 돼요. 자, 일단 보죠.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시험 문제에서 제 과목에서만 2문제에서 3문제 나와요. 제 과목에서만 2문제, 3문제. 그럼 민법에서도 또 어떻게 돼요? 당연히 또 2-3문제가 나오죠? 그러면 출제 빈도는 상당히 높아요. 이게 왜 이렇게 높냐면, 일단 여러분들이 중개 줄 때 가장 어떻게 돼요? 많이 해주는 것이 임대차죠. 임대차에서 주택하고 상가 임대차가 가장 많습니다. 그러니까 출제 빈도도 사실은 상당히 많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겠고요. 자, 일단 주택임대차보호법 부분을 보죠. 주택임대차보호법, 이거는 누굴 위한 법이다? 자, 여러분들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일단은 민법에, 민사특별법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민법에 있어서 한 단계 위법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자,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자, 주택임대차를 보호하는 법입니다. 그럼 누굴 위한 법이다? 임차인을 위한 법이다. 그래서 임대인을 위한 법은 아니라 그랬습니다. 자, 임차인을 위한 법이다 그랬고요. 자, 그러면 일단은 임차인에게 어떻게 돼요? 다 유리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모든 법 규정이 어디에 유리하게 돼 있다?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돼 있고, 자, 일단 여기서 보면 임차인을 중심으로 한 법이니까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예, 무효다. 자, 임차인에게 불리약정은 무효다. 자, 한 번씩은 다 한번 들어봤을 거예요, 아마. 자, 그러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보면, 적용은 적용되지 일단 않는 거를 보면 두 가지가 여러분들이 기억해 놓을 거. 자, 일단 일시사용 임대차, 일시사용 임대차 있습니다. 자, 일시사용 임대차는 어떻게 한다? 적용되지 않는다. 잠깐 들어와서 뭐 20일, 한 달 살다가 나가는 게 있거든요. 뭐 그런 것들은 일단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자, 법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자, 법인이 어떤 경우에 적용되지 않느냐. 자, 요때 법인은요, 기숙사 용도로. 자, 거의 다 좀 오시나요? 자, 이제 기숙사 용도로 법인이 어떻게 한다. 회사에서 주택을 임대차합니다. 주택을 임대차한 다음에 이걸 무슨 용도로 쓰는 거예요? 기숙사 용도로 직원들에게 이제 쓰게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자체는 일단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요. 자, 그럼 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적용되지 않느냐? 주택임대차보호법 만든 이유가 뭐죠?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 지금은 약간의 좀 변질된 부분도 있지만, 원래 이 법을 만들 때 그 이유가 집 없는 서민을 위해서 만든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주택을 임대차에서 살면 아무래도 집이 없죠? 뭐 지금이야 뭐 집 있어도 다른 데 가서 임대차로 사는 사람들 많지만, 어쨌든 예전에 이 법을 처음 만들 때 보면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한, 그럼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한 법이다라는 부분이 이 제정 하나의 목적으로 볼 수 있어. 근데 이 법인이 기숙사 용도로 회사에서 돈을 대죠? 회사에서 돈을 댄 다음에 직원들이 와서 산다면 이 법인은 집 없는 서민이 아니다. 집 없는 서민이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적용되지 않는 부분인데 예외로 어떻게 돼요? 예외로 적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적용되는 법인이 있는데 두 가지가 있죠. 일단 토지, 그 다음에 또 주택
공사와 그 다음에 또 지방공사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중소기업 기본법상에 중소기업이 있어요. 중소기업. 자, 토지주택공사 일명 뭐예요 이거? NH공사라고 여러분들 하죠?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지방공사. 강원도의 지방공사 뭐 있죠? 강원도 개발공사 있나요? 네, 경기도 같은 경기개발공사라는 게 있어요. 뭐 이런 게 하나의 지방공사입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 때 얘네들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 토지주택공사와 지방공사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는 얘기는 얘가 임대인 입장이라는 얘기예요? 임차인 입장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공사가 임대인 입장이 아닌 임차인 입장이니까 얘가 적용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 얘네들이 무슨 일을 하기 때문에 얘가 임차인 입장이 되느냐. 자, 여러분들 교재에 보면 얘네들 하는 역할이 잠깐 나옵니다. 자, 저소득층을 위해서 임대차 사업을 해요. 저소득층을 위해서 임대차 사업을 하는데, 근데 어떻게 하느냐. 자, 여러분들 이제 아주 집 없는 사람들 있죠. 집을 정말로 못 구하는 거. 제가 예전에 아마 저기 이 얘기를 했을 거예요, 아마. 동행이라는 프로그램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동행, KBS에. 혹시 그 프로그램 보셨어요? 거기에 보면 정말로 집 없는 사람들 있죠. 정말로 어디 거의 쫓겨나다시피 하는 사람들. 왜 그런 사람들 보면 나중에 이제 방송이 나오고 나서 뒤에 집을 이렇게 구해주게 돼요. 근데 누가 구해주냐면 바로 이런 공사에서 구해주는 거예요. 이게 얘네들이 하는 일들이 뭐냐면 그런 저소득층을 위해서 일단은 주택을 집주인과 이 공사가 임대차를 합니다. 자, 일단은 임대인과 공사가 임대차니까 자,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지금? 임차인이 되는 거죠? 임차인이 돼가지고 자, 5천만 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임대차익을 체결하는 거예요. 하고 나서 다시 어떻게 돼요? 아까 완전 저소득층 있죠? 집을 정말로 못 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에게 싸게 다시 임대차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300만 원만 받고 자, 500만 원만 받고 이 5천만 원짜리를 얼마에 이렇게 싸게 하는 거죠. 자, 얘네들이 복지 차원에서 하는 역할이 이런 역할입니다. 그러면 자, 결국은 얘네들이 어떤 역할이다? 임차인 역할이죠. 이 5천만 원 어떻게 돼요? 보호를 받아야지만 되죠. 이거 공사에서 뜯기면 안 되니까. 그래서 주택임대차법 적용하는 거예요. 옛날부터 얘네들이 이런 사업을 했었습니다. 했는데요. 근데 이게 지금 법인이 기숙사 용도로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거는 보호되지 않는다, 이거는 옛날부터 나왔던 판례고. 자, 그래서 토지주택공사와 지방공사가 이런 사업을, 임대차 사업을 했는데 주택임대차법이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해야 돼요? 이런 사업을 하려면 일단 전세권 같은 거는 설정해야죠. 그러니까 전세권 설정해서 이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전세권 설정 잘 해줘야 안 해줘요? 네, 안 해주죠. 그러니까 집을 구하려고 그러니까 집을 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세권 설정해야지 하면 임대인들이 안 하고, 그러니까 일단 여기에서 주택임대차법을 적용시키도록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하나 중소기업 기본법상의 중소기업이 있어요. 자, 중소기업 기본법상의 중소기업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 그럽니다. 그럼 이게 뭐가 적용되는 거예요? 자, 이게 똑같습니다. 이게 법인이 뭘로 해가지고 기숙사 용도로 해가지고 하면 일단은 여기서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그랬죠. 근데 중소기업 같은 거 보세요. 뭐 원주에도 아마 중소기업도 많을 거예요, 아마. 보통 이제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200인 회사 직원이 200인 이하가 대부분 이제 중소기업으로 보는데요. 자, 그러면 얘네들이 기숙사를 만들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죠. 회사가 작다 보니까. 그렇다고 자, 기숙사 만들 여건도 안 되고요. 자, 그러면 또 기숙사 용도로 주변 주택을 임대차하면 주택임대차법 적용돼 안 돼요? 안 됐죠?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이 이제 기숙사 용도로 구하려면 전세권을 설정하고 구해줘야 돼요. 근데 전세권 설정을 잘 안 하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실제로 기숙사 용도로 구하기가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한테만 특별히 어떻게 한다? 뭐 용도로 하더라도 기숙사 용도로 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시키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두 가지는 예외적으로 일단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거, 그것만 여러분 구분해 보시고요. 자,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범위는 여기까지만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자, 이제 교재를 보죠. 여러분들 425페이지에 보세요. 자, 존속기간의 보장.
폈습니까? 자, 몇 년 보호하는 거예요? 예, 2년. 자, 2년 미만으로 정임대차는 몇 년으로 본다? 2년으로 본다 그랬죠? 자, 일단 주택임대차에서 보호법에서 보호하는 기간은 2년이다. 자, 그러면 2년 미만으로 정임대차에 대한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는 자가 있다 그랬죠? 누가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임차인. 자, 그러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임차인 입장. 예를 들어서 1년 계약을 체렸습니다. 1년 계약을 체렸다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두 가지는 선택할 수가 있죠. 1년 살고 나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2년. 예, 2년 동안 보호되는 기간이죠. 2년을 살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는 자는 임차인이다라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뒤로 넘어가면 묵시적 갱신 부분이 나오네요. 자, 묵시라는 게 뭐예요? 묵시. 아무 말 없이, 말 없이라는 얘기죠. 말 없이. 이것이 묵시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임대인 같은 경우는 계약 해지 통보를 언제까지 하면 돼요? 계약 만료 6월에서 1월 사이죠. 6월에서 1월 사이고, 자, 그 다음에 임차인 같은 경우는 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 계약 해지 통보를 하면 되죠. 근데 그 계약 해지 통보하면 되는데 그 통보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지나가 버립니다. 조용히 지나갔다면 어떻게 된다? 이때는 묵시적 갱신된다. 갱신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무 말 없이 갱신된다 해서 묵시적 갱신 이렇게 표현하고, 또 법적으로 자동적으로 갱신된다 그래서 법정 갱신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이렇게 묵시적 갱신이 되면 보호되는 기간은 몇 년이에요? 보호되는 기간은 2년이죠. 2년간 보호된다. 자, 묵시적 갱신이 되면 법적으로 2년간 보호되는데, 다만 이때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 통보를 할 수 있다 그랬죠.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 통보할 수 있는데, 그때 이 계약해지 통보를 하면요, 몇 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돼요? 거기에 몇 개월이라고 그랬죠? 3개월이죠. 괄호 2번에 있는 부분입니다.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왜 3개월이라는 기간을 줬어요? 3개월이나. 자, 이 법은 누구를 위한 법이다? 네, 임차인의 법이다. 그런데 임대인에게도 일정 부분에 좀 임대인을 위한 규정이기도 합니다. 나 당장 나갈 거니까 돈 내놔 그러면 돈 준비 못 하겠죠? 그러니까 3개월 동안 보증금을 준비할 기간을 준 거예요. 3개월이라는 기간. 그거 구분해 보시고요. 뭐 그렇게 크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죠. 자, 그러면 이제 427페이지에 보면 대항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대항력이란 뭐였죠?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다 배웠던 부분일 겁니다. 대항력이란 뭐예요? 대항력이란 공시법에서 그러죠? 예, 개기는 권리다. 자, 그럼 이제 이 누구한테 개기는 거예요? 임대인에게.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는 정당한 권한이 있는 거죠. 권리와 의무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 대항력이 발생되지는 않겠죠? 이게 누구한테 개기는 거? 네, 제3자한테. 자, 바로 이 대항력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능력이다라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왜 이런 능력을 갖추게 만들었느냐? 자, 일단 집이 있습니다. 자, A하고 그 다음에 B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럼 A와 B 사이, 얘는 이제 임대인이고요.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임차인이죠? 그럼 당연히 여기에는 대항력이 없죠. 왜냐? 여기는 대항력 적용할 필요가 없죠. 왜냐면 정당하게 뭐예요? 권리와 의무가 서로 있죠. 그러니까 자, 일단 여기에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뒤에 이 A가 다시 누구한테? C한테 집을 팔아먹은 거예요. 그럼 C는 뭐가 되는 거? 일단은 새로운 양수인이 되죠. 산 사람 새로운 매수인이 되잖아요. 이 사람이 자 B한테 뭐라는가? 나 이제 새로운 내 집주인이 나니까 너 나가 그러죠. 너 나가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이때 못 나가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뭐다? 대항력이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결국은 대항력이 있다면 못 나가 그러면 되죠. 근데 만약에 대항력이 없다면 어떻게 돼요? 나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가줘야지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대항력이 발생되려면 대항 요건을 갖춰야지만 되죠. 그 요건이 어떻게 되냐는 부분이에요. 요건은 자, 인도와 그 다음에 또 전입신고죠.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자, 인도와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그러면 언제부터? 다음날 언제부터예요? 0시부터. 자, 잘 보셔야 돼요.
인도화 전입신고를 하면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새로 산 사람이 너 나가 그러면 당연히 대항력이 갖췄다면 어떻게 돼요? 나 못 나가.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내가 계약 기간이니까 그동안은 못 나가 이런 거죠. 자, 그러면 만약에 인도화 전입신고가 없다면 어떻게 돼요? 이거. 너 나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너 나가 그러면 나가야죠, 당연히. 뭐가 없으니까? 대항력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의외로 자, 주택임대차 하면요, 당연히 2년 동안 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뭘 갖추지 않았다면, 대항력을 갖추지 않았다면 다 2년 안에 만약에 집주인이 바뀐다, 소유자가 바뀐다 그러면 너 나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가줘야지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어디서 많이 생기느냐? 주로 여러분들이 대학가 부근에 원룸 있죠. 원룸 같은 경우 학생들 임대차 하죠. 해놓고 주민등록 전입신고 해야 하네요. 안 하죠? 안 한 상태에서 그냥 살다가 원룸 주인이 바뀝니다. 그럼 너 나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뭐가 없어요 지금 얘네들? 대항력 없어요. 그냥 나가줘야 돼요. 그러니까 의외로 여러분들 주택임대차에서도 대항력 없다면 중간에 쫓겨나야 될 상황이 발생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여러분들이 집 살 때, 주택 살 때요, 잘 보시면 돼요. 와서 임차인이 인도화 전입신고 안 하고 살죠? 그럼 중간에도 어떻게 돼요? 내쫓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 대항력이 상당히 어떻게 한다? 중요하다라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인도화 전입신고라면 다음날 0시부터 이제 대항력이 발생되는데 이때 이 전입신고는 어떻다? 소위 말하는 어떤 기능을 갖는다? 전입신고는 공시의 기능을 갖는다. 공시가 뭐예요? 네, 내 권리라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돼요? 알리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전입신고는 어떤 역할이다? 공시, 즉 내가 이 집에 와서 살고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돼요? 알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전입신고를 잘못했다면 공시가 제대로 된 거야, 안 된 거야? 안 된 거죠? 당연히 그러면 효력이 없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뭐 간단하게 여러분들 이제 집원을 갖다가 만약에 잘못 기재했다.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돼요? 내가 살고 있는 집원과 집원이 아닌 엉뚱한 집원을 기재했다면 공시가 제대로 안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게 있죠. 다가구 주택과 그 다음에 또 다세대 주택. 이거는 시험 문제 꾸준하게 계속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다가구 주택 같은 이건 뭐예요? 한 집에 한 건물에 여러 가구가 살고는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 가구가 살고 있는데 주택 소유자는 한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돼요? 자, 내가 여기서 살고 있지만 소유자, 그 집주인은 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여기 이때는 뭐까지만, 집원까지만 기재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 다세대 주택이다. 이건 뭐다? 자, 건물이 한 건물에 이렇게 여러 세대가, 자, A, B, C, D, E 이런 식으로 여러 세대가 살고 있어요. 각각 소유자가 어떻게 돼요? 틀리죠. 자, 요때는 어떻게 된다? 자, 내가 집원까지만 만약에 해서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건물에서 살고 있다는 것은 알겠죠? 근데 이 건물 누구네 집에 사는 건 모르죠. 그러니까 이때는 어떻게 한다?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는 뭐까지? 집원에다가 뭐까지요? 예, 동호수까지를 일단 해서 전입신고를 해줘야지만 된다. 자, 요거는 뭐 시험 문제에 계속 나오는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이런 전입신고는 임차인 본인의 전입신고가 아니라도 되죠. 누구 거도 되냐면 가족 거까지는 됩니다.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의 전입신고도 일단은 된다. 자, 여러분들이 대항력과 관련된 부분은 생각보다 상당히 많이 판례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민법에서 보면 이런 판례를 중심으로 많이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자, 지금은 대항력의 요건과 효력 발생이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는 이제 이것만 여러분들 일단 공부하면 일단 만족을 하고 오늘은 요게 머릿속에 일단 들어가 놓으면 돼요. 자, 이제 대항력과 그 다음에 또 뒤에 보면 확정일자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자, 여러분들 429페이지에 보증금의 횟수 있죠? 거기에 보면 이제 확정일자인에 의한 우선 변제라는 부분이 나온다. 자, 확정일자인에 의한 우선 변제.
그 확정일자 들어보셨죠? 확정일자 받아보신 분 계세요? 많이 받아보셨죠? 여러분들 아마 뭐 태어나서부터 집 사가지고서는 뭐 한 건 아니니까 아마 확정일자 많이 받아보셨을 거예요. 자, 그럼 확정일자 왜 받아요? 경매되면 순위. 네, 맞아요. 경매되면 순위를 어떻게 돼요? 확정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확정일자의 원래 기능은 뭐냐면, 본래 기능은 그때 그 계약이 그 금액으로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자, 다시 한번 확정일자는 어떤 기능을 갖는다? 그때 당시에 그 계약이 보증금 얼마짜리라는 것을 어떻게 돼요? 증명하는 제도가 바로 확정일자 제도예요. 자, 그러면 확정일자를 일단 받게 되면 어떻게 된다? 이제 다시 보죠. 뒤로 가면 우선해서 뭐 해준다? 변제. 변제가 뭐예요? 변제. 받아가는 거죠? 변제. 채무를 변제한다. 그럼 어떻게 돼요? 채무를 갖다가 갚는 거. 이건 내가 받아가는 거예요. 자, 그럼 먼저 받아간다는 얘기예요. 먼저 받아간다. 언제 먼저 받아가는 거예요? 먼저 받아가는데 언제 먼저 받아가는 거? 경매나 공매 시에.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경매나 공매 시에 보면 자, 이 집이 경매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A하고 B, C, D, E 이런 식으로 여러 권리자들이 있겠죠? 이 안에. 그럼 이 여러 권리자들이 있는데 문제는 이때 이 권리자들한테 금액을 공평하게 나눠주는 게 아니죠. 이건 아마 민법에서 대충 저당이나 이런 데 부분을 배웠을 거야 아마. 자, 공평하게 나눠주는 게 아니라 뭘 잡아가지고 순위를 잡아서 순위대로 일단 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1억에 매각이 됐습니다. 팔렸습니다. 경매로. 이제 오늘 마지막에 아마 경매 절차 배울 텐데 1억에 팔렸다면 자, 1억을 가지고 자, A가 매일 1순위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A한테 가장 먼저 일단 주겠죠? 전액을 다 줍니다. 남으면 그 다음에 누구 넘어가요? B로 넘어가죠? 그리고 또 남으면 또 누구한테 넘어간다? C한테. 자, 그러면 C한테서 똑 잘라졌습니다. 이제 돈 다 줘서 C까지 가니까. 그러면 D나 E는 어떻게 돼요? 예, 돈을 못 받게 되죠. 자, 요렇게 일단 변제, 주긴 주는데 먼저 나눠주는 거예요. 자, 그럼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된다? 먼저 받아간다는 얘기죠? 누구보다 후순위 권리자의 우선에서는죠. 자, 후순위 권리자의 우선에서 나보다 뒷순위보다 먼저 받아간다. 그러면 확정일자를 받게 된다면 그 기능은 어떤 기능이 있다? 자, 순위 확정력이 있다 그러죠. 순위 확정력이 있다. 이거 어디서 들어본 것 같죠? 순위 확정. 저당권 같은 데서 들어보셨죠? 저당권. 물론 뭐 가등기는 이제 그 뭡니까 본등기가 되면 이제 그 순위를 갖다 하는 거고. 자, 우리가 흔히들 저당권에서 보면 어때요? 저당권 설정하면 그 순위가 확정된다. 그래서 순위 확정력이란 능력이 있다는 걸 아마 저당권에서 들었을 거예요. 자, 확정일자를 받아도 어떻게 한다? 바로 순위가 확정되는 거예요. 받는 순간에 그 언제부터다? 그날부터 순위가 확정됩니다. 자, 다시 한번 확정일자는 언제부터 순위가 확정된다? 예, 일단 그날부터 순위가 확정된다. 자, 근데 확정일자를 받는다면 그날부터 순위가 확정되는데 단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반드시 확정일자는 뭐가 있어지면 된다? 대항력이 있어지면 돼요. 대항력이 없다면 확정일자 효력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반드시 대항력이 있어야지만 효력을 발생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거를 가지고 다시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이 2월 말일이네요? 29일이죠. 자, 29일 날, 자, 2월 29일 날, 인도와 그 다음에 전입신고, 그 다음에, 자, 전입신고 어디다 해요? 동사무소 해죠. 자, 이제 확정일자 받습니다. 확정일자 어디서 받아요? 동사무소에서 받죠? 그 다음에 법원등기소, 그 다음에 공증사무소 받을 수 있고, 지방법원이나 지원 가서도 찍어줘요. 자, 이제 주택과 관련된 확정일자는 다시 한번 어디서 받을 수 있다? 동사무소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법원 등기소라든가, 그 다음에 지방법원 지원, 시군법원, 그 다음에 또 공증사무소, 이런 데서 확정일자를 찍어준다. 그러면 이제 가장 많이 어디서 하느냐면
뭡니까? 동사무소에서 많이 찍어줘요. 근데, 자, 전입신고를 하면서 동사무소 가서 하죠. 이때 계약서를 들고 갑니다. 자, 계약서 원본에다가 이제 확정일자를 받는 거예요. 자, 인도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2월 29일 날 받았습니다. 확정일자 효력은 언제 발생하죠? 29일 날 발생하나요? 자, 이때는 3월 1일, 내일이 3월 1일이죠? 내일 수업하죠? 저는 휴강입니다. 저는 휴강식 7주만 샥 기르고 다른 데 지금 휴강 내일 놀아요. 여러분들 아마 놀지 않을 거예요, 아마. 자, 일단 보죠. 3월 1일 날 일단 확정일자 효력이 발생한다. 이게 왜 3월 1일 날 확정일자 효력이 발생해요? 자, 분명히 확정일자는 언제부터 발생한다? 그날부터 발생한다고 분명히 했죠? 그럼 이걸로 따진다면 29일 날 발생해야 되는데 반드시 또 뭐가 있어야만 된다고 했어요? 대항력이 있어야지만 된다고 그랬죠? 대항력이 없다면 확정일자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때 대항력 언제부터 발생해요? 내일 발생하죠? 내일 0시, 즉 다음날 3월 1일 날 0시부터 발생되는 거예요. 3월 1일 날 0시부터 발생하니까 당연히 어떻게 하죠? 확정일자도 요때 3월 1일 날 0시부터 발생되는 거죠. 대충 이해하시겠죠? 자, 이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입신고를 하러 갔는데요. 계약서 해서 확정일자 받겠다고 책상에다 놔두고 전입신고만 하러 떨렁떨렁 갑니다. 까먹었죠? 자, 계약서 까먹고 갔어요. 그래서 내려오겠습니다. 그래가지고 3월 1일 날 뭘 받았다? 확정일자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확정일자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한다? 3월 1일 그날부터 발생하죠. 이건 왜 그날부터 발생해요? 이미 대항력이 발생되어 있는 상태죠? 그럼 이제 그날부터 그대로 발생되는 거예요. 쉽죠? 이거 쉬운 내용이고요. 자, 요거 반드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고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이걸 가지고 나중에 뭐와 비교할 거냐면 확정일자와 저당권과의 관계를, 순위를 비교할 겁니다. 요걸 이해를 못하면 나중에 그 뒤에 거를 이해를 못해요. 자, 그래서 확정일자 부분은 이 정도까지만 한번 하고 넘어가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뒤로 넘어가시면 최우선 변제권이라고 돼 있죠. 자, 432페이지에 보면 최우선 변제. 자, 옆에다가 소액 보증금에 의한 우선 변제 이렇게 일단 써놓으세요. 최우선 변제 옆에다가 뭐라고 쓰시라? 소액 보증금에 의한 우선 변제. 이렇게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요, 상임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최우선 변제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최우선 변제는 용어는 없고 우선 변제가 두 가지가 나와요. 우선 변제가 두 가지 나오는데 확정일자 인에 의한 우선 변제와 또 하나 소액 보증금에 의한 우선 변제 혹은 또 소액 임차인 우선 변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소액 보증금에 의한 우선 변제는 자, 이거는 뭐냐? 이 확정일자 우선 변제는 뭐랬어요? 확정일자를 받는 순간부터 순위가 확정되고 나보다 뒷사람보다 먼저 받아갈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찍는 순간에 순위가 확정된다고 그랬죠? 자, 그런데 이거는요, 소액 보증금에 의한 우선 변제. 요거는 뭐냐? 자, 일정 금액 이하의 보증금에 있어서는 일정 금액 이하의 보증금은 일단은 어떻게 된다? 선후순위를 불문하고 가장 먼저 일정 금액을 가장 먼저 줘요. 일정 금액을 가장 먼저 주게 된다. 그래서 뭐라 한다? 가장 먼저 준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에 뭐라고 돼 있어요? 최우선 변제라고 돼 있죠? 최우선 변제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법적인 용어가 아니다. 제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뭐라고 표현했다 그랬어요? 우선 변제라고 표현했다 그랬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해놔야 됩니다. 최우선 변제는 후타적으로 일단 생각해 놓으셔야 돼요. 자, 이 최우선 변제는 경매 실무 용어입니다. 경매 실무 용어이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용어는 아니에요. 자, 일단 의미를 일단 파악하고 넘어가셔야 되니까. 자, 그러면 소액 보증금의 우선 변제. 가장 먼저 받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대항력이 있어야 돼요.
대항력이 있어야지만 된다. 자, 대항력이 없다면 뭐 받을 수 없다? 소액 보증금에 의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대항력이 있어야 되고요. 자, 그러나 뭐는 없어도 되냐면 확정일자는 없어도 돼요. 자, 확정일자는 일단 없어도 되고 뭐만 있으면 된다? 그러나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왜 그러냐? 나머지 금액은 다시 확정일자 순위에 의해서 못 받은 부분 있죠? 못 받은 금액은 확정일자 순위에서 다시 받기 때문에 자, 이건 조금 이따가 한번 다시 설명드리고요. 자, 이제 금액을 먼저 공부를 해줘야죠. 금액이 어떻게 돼요? 자, 일단 지역 서울, 그 다음에 과밀, 그리고 광역, 그 다음에 그 밖의 지역 이렇게 됩니다. 서울은 서울과 과밀을 한번 볼까요? 자, 과밀은요. 과밀은 일단 수도권 정비계획법상의 과밀억제 권역이에요. 자, 그래서 수도권 정비계획법상에 보면 과밀억제 권역 지금 여러분들 저 433페이지에 이렇게 위에 아래 이렇게 비교 금액이 이렇게 돼 있죠? 그걸 한꺼번에 이제 묶어 설명하는데 자, 지역 일단 보시죠. 수도권 정비계획법이니까 이거는 수도권만 적용되겠죠? 그러니까 시험 문제 안 나와요. 특정 지역만 뭡니까? 하는 건 시험 문제 안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걱정 안 해도 되고 과밀억제 권역만 일단 뭐 의미만 파악하면 돼요. 과밀억제 권역이란 뭐야? 과밀을 억제하는 권역이죠. 그러니까 인구 유입되는 시설물들을 최대한 억제시키는 권역을 뭐라 하냐면 과밀억제 권역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 뭡니까? 서울이에요. 서울이 과밀억제 권역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인천 과밀억제 권역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 근교에 있는 수원, 그 다음에 과천, 성남 이쪽으로, 의정부, 그 다음에 고양시 이쪽으로가 과밀억제 권역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과밀억제 권역을 다 알 필요 없고요. 하나는 기억해 놓아야 돼요. 인천. 자, 다시 한번 인천은 어디에 들어간다? 인천광역시. 어디에 들어간다? 과밀억제 권역이다. 요거는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는 과밀억제 권역에 들어간다. 자, 그러면 서울은 왜 얘기 안 하느냐? 서울은 이미 어떻게 돼요? 별도로 빠져나와 있죠? 자, 그래서 과밀에는 인천 들어가고요. 그럼 광역시에 뭐 빠지겠어요? 광역시에 인천 빠지겠죠? 인천 빠지고 이쪽으로 들어가니까 광역시에 포함된 군지역이 있습니다. 군지역은 그 밖의 지역으로 들어가요. 인천광역시에 군이 2개 있습니다. 강화군하고 옹진군이 있어요. 자, 대전에는 군이 없는 것 같아요. 대전하고 광주는 군이 없는 것 같아요. 저쪽 그 대구로 가면요. 달성군인가가 대구광역시에 포함되어 있고 울산광역시에는 울주군인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쪽 부산광역시는 기장군인가가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그 군은 광역시로 같이 취급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어느 지역으로 들어간다? 그 밖의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광역시 보니까 특이한 4가지 지역이 더 추가됐죠? 자,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던, 가봤던 지역입니다. 안산, 용인, 김포, 광주. 안산, 용인, 김포, 광주. 경기도 광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왜 여기 들어갔냐? 신도시, 그런 격이죠. 자, 문제는, 자, 안산이나 용인이나 김포나 광주 이 4개 지역은 과밀억제 권역이 아니에요. 자, 과밀억제 권역이 아닙니다.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광역시도 아니죠. 그럼 어디로 취급해줘야 돼요? 원래는요. 예, 그 밖의 지역으로 취급해줘야죠. 근데 문제는 보증금이나 이런 부분이 거의 수도권과 서울과 맞먹죠? 그래서 여기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구분해놓고, 자, 이제 지역을 묻는 문제도 가끔 문제 나옵니다. 자, 서울은 얼마죠? 자, 9,500만 원 이하의 보증이 얼마를 이제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9,500 이하에 얼마? 3,200 있죠? 자, 과밀억제 권역은요? 8천만 원 이하의 보증금이 얼마를요? 2,700만 원을. 광역시는요? 6천만 원 이하의 보증금 얼마를요? 2천만 원을. 자, 그 밖의 지역은요? 4,500만 원 이하의 보증금 얼마를요? 1,500만 원을 가장 먼저 준다. 자, 그럼 이 이하의 보증금에 이 금액을 가장 먼저 주게 돼요. 가장 먼저 주는데 왜 이렇게 가장 먼저 줄까요? 순위에 상관없이 가장 먼저 준다 그래서 뭐라 그런다? 최우선 문제라 했죠. 이 제도 만든 이유가 뭐예요?
이 사람들은요. 가진 게 뭐밖에 없어요? 이게 전 재산이죠? 근데 확정 일자 순에 의해서 만약에 한다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뒷순이라 가지고 한 푼도 못 받을 수도 있죠. 한 푼도 못 받게 되면 얘가 전 재산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한 푼도 못 받으면. 자, 경매시에 배당을 순위에 해서 어디로 간다? 그거 못 받으면 길거리나 앉아야죠. 길거리에서 텐트 치고 살아야 돼요. 자, 그래서 이런 적어도 길거리에서 텐트 치고 사는 것을 막기 위해서 최소한의 금액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자, 가장 먼저 준다 그랬죠? 자, 근데 이거를 주택가에게 얼마 가지고 변제를 주냐면 2분의 1 가지고 변제를 주는 거예요. 자, 주택가액이 얼마 가지고? 2분의 1. 왜 2분의 1이냐? 왜 2분의 1 반절로 잘라가지고 해주느냐? 이 최우선 변제들이 상당히 많다. 자, 많다면 그 사람들이 가장 먼저 다 준다면 어떻게 돼요? 다 준다면 결국은 나머지 권리자들은 받아갈 돈이 없죠. 그래서 반절을 뚝 잘라서 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지역이 어디 지역이죠? 네, 그 밖의 지역이죠? 그 밖의 지역 갖고 한번 해볼까요? 자, A, B, C, D, E 봅시다. 지금 원주에 다 가구주택이 있습니다. 뭐 지하층부터 시작해서 1층, 2층, 3층 해가지고 다가구주택에 A, B, C, D, E 5가구가 지금 살고 있어요. A는 4,500만 원이고요. 일단은 하나를 한번 해볼까? 자, A는 5,500만 원이고 5,500만 원, B는 4,500만 원이고요. 자, 그 다음에 C는 4,000만 원이고 그 다음에 D는 3,000만 원, E는 2,000만 원에 지금 보증금으로 살고 있습니다. 자, 지금 A, B, C, D 5가구가 사는데 가장 많은 사람이 누구예요? A죠? 자, A가 5,500만 원 쭉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주택이 지금 1억에 경매가 들어가서 낙찰 금액이 얼마다? 팔린 금액이 얼마에 팔렸어요? 1억에 팔린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보죠. 지금 이 사람들이 일단 최우선 변제와 관련된 부분을 한번 보죠. 소액보증 우선 변제. 자, 소액보증 우선 변제를 받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대항력 있어요. 얘네들이 다 뭘 갖춰야 돼요, 진짜? 대항력. 그러니까 예, 그렇죠. 들어가서 살고 있으면 사는 거야. 지금 살고 있지만. 자, 뭐가 있습니다? 전입 신고를 다 일단 해줘야지만 되죠. 자, 그러면 이때 봅시다. 순위는 어떻다는 거는 일단 제가 따지진 않겠습니다. 자, A는 지금 소액보증금에 의한 우선 변제 대상인가요, 아닌가요? 왜 아니에요? 네, 자, 4,000원이 넘었죠. 그러니까 A는 일단은 소액보증 우선 변제 대상 자체가 아니죠. 얘는 뭐만 가지고 따지냐면 확정일자. 제가 확정일자 수는 얘기를 안 했죠. 몇 순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확정일자 순에 의해서만 따지고요. 소액보증 우선 변제 일단 따지를 못합니다. 자, 그럼 이제 B, C, D, E를 보세요. 보증금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 4,500 이하죠. 얘도 딱 4,500이지만 이하죠. 자, 그래서 B, C, D, E는 뭐 대상이 된다? 소액보증에 의한 우선 변제 대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 4,500 얘는 얼마? 1,500. 자, 그러면 얘도 똑같이 어떻게 돼요? 1,500이에요. 얘도 똑같이 1,500이에요. 얘도 맨 밑에도 어떻게 돼요? 1,500입니다. 자, 이렇게 최우선을 받을 수 있는, 자, 전입신고를 다 했다는 전제 조건 하에죠? 자, 일단은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4명이서 각 얼마를 1,500씩 받아가죠? 그런데 주택이 얼마에 팔렸다? 예. 근데 계산해 보세요. 이거 얼마예요? 예, 6천만 원 되죠? 총합산 금액이. 근데 이거는 소액보증 우선 변제는 주택가에게 얼마 가지고 해준다 그랬어요? 2분의 1 가지고 해준다 그랬죠? 그러니까 1억에 2분의 1 얼마? 예, 5천만 원 갖고, 자, 5천만 원을 가지고 6천만 원을 나눠주는 거예요. 모자르죠? 예, 이게 바로 이제 나중에 배분이 들어갑니다. 배분 방법이 평균 배분과 안분 배분으로 나눠져요. 자, 그렇게 나눠지는데, 자, 이거는, 나중에 이제 평균 안분 배분하는 부분은 나중에 제가 시간이 있을 때 잠깐 한번 설명을 해드리기로 하고, 자, 여기서는 그냥 상황이 이렇다라는 것만 일단 이해하시면 넘어가면 됩니다. 자, 그래서 5천만 원 갖고 6천만 원 나눠주다 보니까 모자르죠? 배분해서 나간다. 자, 이렇게 5천만 원만 갖고 해주는 이유는 나머지 5천만 원을 어떻게 돼요?
똑 잘라놨다가 다른 권리자들도 나눠줘야죠. 그래서 이렇게 한다. 자, 주택가에 얼마 가져간다 그랬어요? 이번에 상황이 이런 상황이다라는 것만 한번 구분해보고 넘어가고. 자, 그러면 또 이거는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요거는 자, 2014년 1월 1일 이후부터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자, 2014년 1월 1일. 자, 여러분들이 교재 434페이지 보면 개정 시기 하는 부분 있죠? 지금 4가지만 일단 나왔는데요. 자, 2014년 1월 2일 이후부터 요게 적용된다. 왜 이게 중요하느냐? 중요한 이유는요, 저당권이 언제 설정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적용되느냐 안 되느냐를 구분해야지만 됩니다. 여러분들 의외로 이거 상당히 신경 안 쓰고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실제로 보면 저당권이 어떻게 돼요? 그 주택이 한 10년 전에 설정되는, 지금도 있죠. 10년 전에 게 지금도 저당권이 그대로 유지되는 게 있어요. 자, 그거 지금 여러분들이 이거 배워놓고 머릿속에다가 이거 지금 보호됩니다라고 얘기했다면 큰일 나요, 이거. 자, 저당권이 만약에 2014년 1월 1일 이후에 설정됐다면 어떻게 된다? 당연히 이게 적용되죠. 자, 그러나 저당권이 2014년 1월 1일 이전에 설정됐다면 뭐가 적용된다? 그 이전 게 적용되는 거예요. 자, 보시죠. 거기 보니까 2010년 가볼까요? 2010년 7월 26일부터 그 13년 12월 31일까지겠네요. 거기 보니까 그 밖의 지역이 지금 얼마죠? 4천만 원 이하의 1,400이죠. 자, 그러면 만약에 지금 요 예를 한번 다시 들어봅시다. 요 예에서 2013년도에 만약에 저당권이 설정됐다라고 한다면 현재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언제께? 전에께 규정되죠? 전에께 적용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보죠. 여기서 보면 자, 최우선변제 대상이 안 되는 사람이 하나 생깁니다. 뭐예요? 예, B. 얘는 현재 규정 갖고는 최우선변제 대상이죠. 소액보증 대상이지만 옛날 규정 갖고는 어떻게 돼요? 대상이 안 되죠. 자,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중개를 해줄 때, 주택임대차 중개해 줄 때 소액이 이런 경우는요, 저당권이 언제 설정되는지를 반드시 기억을 좀 해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거 그거 외울 필요 없습니다. 지금은 머릿속에 뭐만 기억하면 돼요?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이거. 자, 얼마죠? 다시 한번 서울은 얼마 이하에 얼마? 9,500 이하에 3,200. 과밀은요? 8,000 이하에 2,700. 광역은요? 6,000 이하에 2,000. 그 다음에 그 밖의 지역은 4,500 이하에 1,500. 이거는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가끔 우리 여기 민법 선생님은 아마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은데 어떤 민법 선생님은요, 민법 시간에 이거 안 나오니까 외우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나와요. 중개실면 나와요. 나오니까, 중개실면 나오니까 기억해 놓으시고, 그리고 또 이거는 머릿속에 좀 제발 좀 기억해 놓으실 게,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 중개를 여러분들 실무에서 하죠. 최소한 이 정도 금액을 좀 알고 넘어가시고, 그 전에 건 외울 필요 없다 그랬죠? 자, 그리고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저당권이 언제 설정되느냐에 따라서 설정된 시점에 제도가 적용된다. 이것만 기억하고, 나중에 이거요, 여러분 이제 주택임대차를 주로 하시려면, 이거를 인터넷에 가면요,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돌아다니는 거 참 많아요. 자, 그거 하나 받아서 프린트 해가지고 여러분 책상 속에다가 하나 집어넣으세요. 나중에 실무할 때는 그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요, 요것만 기억하면 되겠고. 자, 그러면 이제 435페이지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로 보죠. 자,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제도입니다. 임차권 등기해달라고 신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법원에서 등기소로 임차권 등기를 명령해가지고 임차권 등기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은 언제 할 수 있느냐? 임차권 등기를 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거, 요거는 언제 할 수 있냐면 계약 기간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보증금을 주지 않아요. 자, 그럼 일단 보죠. 계약 기간이 종료됐어요. 보증금 돌려주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 계약은 계속 존속되는 것으로 봅니다. 계약은 존속된 것을 보니까 눌러 앉아서 살고 있으면 되지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될 상황인 거예요. 그냥 앉아서 살면 되는데 줄 때까지. 근데 내가 지금 당장 나가야 될 상황이 됐죠. 자, 그냥 당장 나가버리면 뭐가 상실돼요? 예, 자, 일단
나가는 순간에 뭐가 상실되죠? 요건이 없어지죠. 대항력 상실되죠. 대항력 상실되면 또 뭐도 없어져 버려요. 뭐의 효력도 없어져 버리죠. 그렇죠. 확정일자인의 효력도 없어져 버리죠. 자, 대항력 요건이 없어지면서 자, 확정일자 효력도 없어져 버린다. 그럼 졸지 어떻게 된다? 대항할 수도 없고 순위도 없죠. 그러면 나중에 그것이 경매로 팔려나갔을 때 문제가 심각해지죠. 경매로 팔려나갔을 때 그때는 나는 순위도 없고 대항할 수도 없죠. 그러니까 한 푼도 못 받고 나가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예요. 요때 이제 어떻게 하는 거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하는 거예요. 자, 임차권 등기명령을 임차인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고요. 자, 비용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고요. 기각당하면 항고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해서 이제 임차권 등기가 되죠. 법원에서 등기소로 등기해달라고 해가지고 등기가 되죠. 이걸 무슨 등기라고 그래요? 법원에서 신청해서 하는 거? 법원에서 등기소로 연락해가지고 하는 것을 촉탁이라고 그랬죠. 임차권 등기는 촉탁 등기에 의해서 하죠. 자, 그러면 임차권 등기가 됐습니다. 임차권 등기 됐어요.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돼요? 외형상 여기 인도 점심신고 빠져도 뭐가 돼 있는 상태에 지금 임차권 등기가 등기부에 돼 있죠. 그러니까 이 외형상 대항 요건이 빠지더라도 뭐 한다? 대항력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임차권 등기가 되면 어떻게 한다? 대항력이 있다면 대항력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대항력이 없다면 어떻게 돼요? 대항력이 없다면 대항력이 새롭게 발생돼야 됩니다. 자, 이전에 대항력이 없었다면, 자, 임차권 등기했다. 임차권 등기가 됐다라고 한다면 기존에 대항력이 있다면 대항력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기존에 대항력이 없었다면 어떻게 된다? 새롭게 대항력이 발생된다. 자, 간단하게 임차권 등기는 이 정도까지만 정리를 해서 놓으시고, 자, 그러면 437페이지 보니까 임차권 승계라는 제도가 나오죠. 자, 임차권 승계라는 제도가 나오는데 아주 특이한 제도입니다. 참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이 특이한 제도인데 이거는 누구를 위해서 만든 거냐? 임차인 위해서. 근데 문제는 임차인 죽었을 때만 이게 적용돼요. 그 죽은 사람을 위한 제도는 아니겠죠. 자, 그러니까 이거는 누굴 위해서 한 거냐면 사실혼 관계자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사실혼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사실혼 많이 들어보셨죠? 자, 뭡니까? 부부관계는 부부관계인데 어떻게 돼요? 부부관계인데, 혼인신고를 안 하고 사는 거죠. 요즘 그렇게 많이 하죠? 요즘 그게 유행이라고 그러더만, 결혼식은 벅적지근하게 하고 나서 한 몇 년 동안 혼인신고를 안 하고 산답니다. 깨질 때 어떻게 돼요? 깨질 때 아주 깔끔하게 깨지기 위해서 그렇게 좀 한다 그러네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문제 생겨요. 자, 일단 사실혼 관계까지는 좋은데 만약에 임차인이 죽어버립니다. 자, 이제 사망했을 때 여기 관계예요. 임차인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보증금이 문제죠. 보증금 누가 갖고 가요? 그렇죠. 상속인이 갖고 가죠. 자, 그러면 이 사실혼 관계자는 상속 대상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법적으로 부부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상속 대상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증금을 이 사람이 아닌 상속인이 싹 빼가 버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졸지 어떻게 된 거예요? 사실혼 관계자는 보따리 가방 하나 싸들고 나가야죠. 나가면서 어디 갈 데가 없어요. 길로 나가야 돼요, 진짜. 자, 그래서 이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한 규정입니다. 참 특이한 규정이에요. 이런 사실혼 관계자를 위한 보호되는 규정이 다른 법에는 없어요. 유일하게 이 법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임차인이 죽었습니다. 사망한 경우에, 자, 상속권자가 없다면, 자, 원래 상속권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중에 붕 뜨죠. 주인 없는 돈은 다 누구 거? 원래 국가 거죠. 주인 없는 재산, 돈은 다 일단 국가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상속권자가 없다면 누가 승계한다? 사실혼 관계자가 승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상속권자가 있더라. 자, 상속권자가
상속권자가 있다. 그러면 이때 어떻게 했냐? 상속권 있을 때 가정공동생활을 하느냐, 가정공동생활을 안 하느냐 이런 차이입니다. 가정공동생활을 한다면 사실혼 관계자와 같이 살고 있는 거 없는 거? 예, 이건 얘와 같이 살고 있는 겁니다. 가정공동생활을 한다면. 그러면 여기에서 사실혼 관계자 같이 사니까 굳이 얘한테 넘길 필요 없이 누구한테 넘기면 돼요? 상속권자한테 넘기면 되죠? 그래서 얘가 뭐가 상속권자에게 일단은 승계를 합니다. 자, 그러면 가정공동생활을 만약에 안 한다면 어떻게 돼요? 얘와 같이 살고 있지 않죠? 같이 살고 있지 않으니까 이때는 어떻게 한다? 자, 이촌인의 친족과 사실혼 관계자가 어떻게 돼요? 공동승계하는 거예요. 이촌인의 친족과 사실혼 관계자가 공동신고한다. 이거 벌써 민법에서는 꽤 많이 나왔어요. 2촌, 3촌, 4촌 다 나왔습니다. 옛날에는 좀, 요즘은 그렇게 많이 안 나오지만 그래도 이 중개실무에서도 가끔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게 결국은 어떻게 돼요? 가정공동생활을 하지 않는 상속권자가 있다면 이촌의 친족과 반반 나눠 갖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사실혼 관계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다. 이 규정은 원래 주택임대처분법 처음 만들 때 판례가 하나 나오게 돼요. 그 판례를 여기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이게 옛날에 어떤 여자가 이제 남자랑 동거를,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동거하는 거죠. 동거를 하고 있는데 남자가 죽어버린 거예요. 남자가 죽어버렸는데 여자가 어떻게 돼요? 그 집에서 살려고 하니까 누가 온 거예요? 상속권자가 가지고 보증금 싹 빼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야, 나도 여기 몇 년 동안 같이 이 남자랑 같이 살았는데 나한테도 좀 뭐 좀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소송을 제기했어요. 이게 70년대 말쯤 돼서 아마 소송을 나온 건데 그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승소 판결을 받은 그거를 요 법 조문화 시킨 거예요. 근데 뭐 판례는 남자가 죽어가지고 이렇게 했지만 이 법은 꼭 여자한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남자한테도 적용되거든요. 이게 요즘 여자한테 얹혀가지고 사는 사람 많죠? 동거하면서 만약에 여자가 죽어버린다. 그러면 이때는 누가 사실혼 관계자가 되는 거? 남자가 사실혼 관계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가 봉 잡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임차권 승계는 그런 내용이다. 자, 그런 내용들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거기 434페이지 보세요. 차임 보증금 증감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좀 쉬었다 하시죠?